1970년부터 1994년까지 매년 연중 최고점인 날마다 1,000만 원씩을 매수해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다면 그 사람의 연간 투자 수익률은 8.5%를 기록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다른 가격 예측을 잘하는 스마트한 누군가가 완벽하게 시장 타이밍을 맞춰서 매년 연중 최저 가격에 해마다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그 사람의 연간 수익률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 2배 정도 차이는 날 것 같죠? 그런데 결과는 연평균 10.1%의 수익률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피터 린치가 얘기했던 1970년에서 1994년 데이터를 언급하냐? 장난해? 최근 데이터로 해봐. 그런 결과가 나오나? 그래서 실제로 저도 조금 궁금해가지고 제가 1994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중 최고점, 최저점 데이터를 모아서 평균을 내고 그걸 연평균 수익률로 계산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저도 좀 놀랐습니다. 연초부터 미친듯이 계속 올랐던 2021년의 데이터랑 연초부터 미친듯이 계속 빠졌던 2022년의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와, 이거 최고점에 산 사람이랑 최저점에 산 사람이랑 이거 차이 많이 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다 입력하고 계산해보니까 진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 투자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들은 늘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고점 같은데 여기서 한번 팔고 좀 내리면 밑에서 다시 잡아서 수량 늘리면 되겠는데? 아싸 개꿀. 지금 딱 보니까 힘이 약하네. 이제 많이 오는 것 같으니까 정리해야겠다. 기다리다가 좋은 타이밍 오면 다시 사지 뭐. 지금같이 급락하는데 들고 있는 건 아니지. 일단 쏘나기는 피하고 적당한 타이밍에 천천히 다시 담으면 될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를 행동으로 옮기죠.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예측대로 흘러가는 시장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시장을 못 맞춘다고? 알 수 없다고? 네가 모르면 남도 모르는 줄 알아? 딱 보면 차트상 이 지점에선 파는 거 아니야. 제발 차트 공부 좀 하고 얘기해라 이놈들아. 꼭 기본적인 차트 공부도 안 하는 놈들이 장기 투자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이런 멘트들을 날리면서 자신의 예측이 맞아서 들뜬 마음에 마치 자신이 주식의 신, 코인의 신, 투자의 신이라도 된 듯이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시장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앙드레 코스톨라니, 하워드 막스를 비롯한 금융 투자의 대가들은 왜 시장을 못 맞춘다고 할까요? 이렇게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차트 분석 좀만 배우고 계속 연습하다 보면 그 패턴과 흐름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데 왜 그 양반들은 시장은 예측할 수 없고 설령 한 번 시장을 맞췄더라도 2번 연속 맞추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 예측이 맞았다는 사실에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을까요? 사실 제가 던진 이 질문에 대해서 10년 정도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그쵸?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니까요. 처음 시장 예측이 맞고 우쭐대고 까불다가 결국 예측과 배팅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확률은 평균으로 회귀하고 나의 수익률은 매매 수수료만큼 점점 낮아진다는 사실을 우린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투자가 참 재밌는 것은 뭐든 뭐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리 투자의 현인들이 투자의 선배들이 말해줘도 스스로 얻어맞지 않고 벌어보지 않으면 절대 그 말이 와닿지 않고 자신은 거기서 예외일 거라는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그 평균에 회귀해도 난 아닐 수 있잖아. 모든 사람이 똑같아? 완전 무시하네. 이렇게 화를 내실 수도 있죠. 물론 본인이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라면, 예를 들어서 축구로 치면 당신이 메시나 손흥민, 농구로 치면 마이클 조던, 골프로 치면 타이거 우즈라면 그럼 투자의 신이라서 잘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 당신이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의 범주 안에 있다면, 투자의 현인들이 언급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일반적 투자자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당신은 장기간 시장을 예측하지 못하고 2번 연속 시장을 맞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얼마나 빨리 깨닫느냐가 자신의 투자 방식과 마인드셋의 시기를 결정하고 이게 결국 엄청난 부의 차이를 만드는 시작점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 피터 린치의 마지막 책인 피터 린치의 투자 이야기에 보면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의 변화를 너무 잘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피터 린치는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격이 오르는 동안은 모든 투자자가 기분 좋게 잠도 자고 아침에도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샤워도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휘파람도 절로 나오죠. 매일 밤 늘어나는 계좌의 수익을 보면서 잠자리에 들고 좋은 일을 계속 상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상승장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죠. 그리고 한 번 시작된 하락장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다들 작년에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락장이 계속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인내심이 시험대에 오르고 이렇게 되면 경험 많은 투자자들조차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대하락장이었던 2022년 10월이나 11월쯤이 그랬죠? 그리고 그때쯤 주가가 바닥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아직 불안하기도 하고 돈이 없는 경우도 많죠. 물론 미리 경고를 감지하고 하락장이 오기 전에 주식을 다 팔았다가 다시 주가가 쭉 내려갔을 때 주식을 매수했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하락장을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있죠. 하락장에 대한 예측은 불경기에 대한 예측이랑 비슷합니다. 어쩌다 한번 하락장을 예측하고 적중하면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의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월가에서도 2번 연속해서 하락장을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피터 린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나타나지도 않을 하락장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주장만 듣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하죠. 사실 우리들의 이런 행동들은 자연스러운 본능이긴 합니다. 만약 눈보라와 태풍이 저 멀리서 불어온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보호하려고 뭐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락장에도 자신의 계좌를 보호하려고 뭔가를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하는 건 조정장에서 잃은 돈보다 조정장을 예측하려고 시도하다가 잃은 돈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가격은 절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투자하기 전에 하락이 올 것 같다고 조정이 올 것 같다고 하면서 현금 들고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어리석은 행동이고 조정장을 피하겠다면서 매수 시기를 조절하다가 상승장에 올라타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점을 피터 린치는 이 책에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 책에서 언급되어 있는 굉장히 재밌는 통계를 말씀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내용이 사실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만약 과거에 누군가가 운이 엄청나게 나빠서 1970년부터 1994년까지 매년 연중 최고점인 날마다 1,000만 원씩을 매수해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다면 그 사람의 연간 투자 수익률은 8.5%를 기록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다른 가격 예측을 잘하는 스마트한 누군가가 완벽하게 시장 타이밍을 맞춰서 매년 연중 최저 가격에 해마다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그 사람의 연간 수익률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 2배 정도 차이는 날 것 같죠? 그런데 결과는 연평균 10.1%의 수익률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 사례를 보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결국 완벽하게 시장 타이밍을 예측해서 매년 최저점에 산 사람이나 더럽게 운이 없는 똥손이라 매년 최고점에 매수했던 사람이나 24년 장기 투자의 타이밍 매매에 의한 연평균 수익률의 차이는 연간 1.6%에 불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의 평균인 S&P 500를 기준으로 볼 때 운이 엄청나게 좋은 투자자라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서 저점 매수를 매년 한다고 해도 매년 최고점에 산 똥손인 사람보다 매년 1.6%의 수익률밖에 더 올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보시고도 아직도 장기 투자한다면서 타이밍 매수를 노리고 계십니까? 연평균 1.6% 더 벌겠다고 계속 차트 보고 타이밍 노리고 계세요? 만약 저라면 제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했다면 시장 분위기가 좋든 나쁘든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하지 말고 계속 보유하면서 타이밍 너무 재지 않고 그냥 돈 생길 때마다 계속 적립식으로 매수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통계가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 얘기를 듣고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야,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피터 린치가 얘기했던 1970년에서 1994년 데이터를 언급하냐? 장난해? 최근 데이터로 해봐. 그런 결과가 나오나? 그래서 실제로 저도 조금 궁금해가지고 제가 1994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중 최고점, 최저점 데이터를 모아서 평균을 내고 그걸 연평균 수익률로 계산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저도 좀 놀랐습니다. 왜냐면 피터 린치가 언급했던 내용이야. 책에 써있는 내용을 그냥 제가 쭉 읽으면서 아, 데이터론 그렇게 나왔나 보다 라는 정도의 감흥이었는데 제가 실제로 29년의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특히 연초부터 미친듯이 계속 올랐던 2021년의 데이터랑 연초부터 미친듯이 계속 빠졌던 2022년의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와, 이거 최고점에 산 사람이랑 최저점에 산 사람이랑 이거 차이 많이 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다 입력하고 계산해보니까 진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29년간 매년 최고점의 S&P 지수를 매수한 똥손 투자자의 수익률은 2023년 현재 S&P 지수를 4,400이라고 놓고 계산했을 때 연평균 대략 8.2%가 나옵니다. 그리고
29년간 매년 가장 낮은 가격에 적립식 매수를 했던 스마트한 타이밍 천재가 있었다면 그의 연평균 수익률은 10.69%가 나옵니다. 와, 잘 보세요. 1970년부터 1994년까지의 똥손의 연평균 수익률은 8.5%였고 1994년부터 2022년까지의 똥손은 8.2%가 나옵니다. 그리고 1970년부터 1994년까지의 타이밍 천재의 수익률은 10.1%, 1994년부터 2022년까지의 타이밍 천재는 10.69%가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과거에는 똥손과 타이밍 천재의 수익률 차이가 1.6%였다면 최근 29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2.46%로 벌어지긴 했지만 가장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연중 변동성을 다 반영했어도 연평균 2.64%라는 건 자신이 엄청나게 운이 없는 똥손이라 하더라도 타이밍 매수에 실패하더라도 장기 투자의 연평균 수익률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게 복리로서 계속 쌓이면 전체 수익률의 차이를 점점 크게 만들겠죠. 하지만 내가 매년 최저점에 매수할 확률이나 내가 매년 최고점에 매수할 확률이 낮고 일반적인 수준으로 매매 평균이 형성될 거라는 걸 감안한다면 장기 투자를 진행할 때 매수 타이밍을 노리면서 적립식 투자, DCA를 하려고 차트와 가격을 계속 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했고 그 자산에 오랫동안 투자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장기 투자자라면 그 자산의 구조를 믿고 매수 타이밍에 대한 관심보단 자산 자체에 대한 공부와 좋은 자산을 매집하는 자금을 늘리기 위한 생산적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행동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언급됐던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뻔한 이야기, 그렇지만 대부분 지키지 못하는 투자의 진리를 피터 린치의 글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락장에 대한 쉬운 대응 방법이 있다. 주식을 살 계획을 세운 다음 한 달이나 4달 또는 6개월마다 소량의 자금을 꾸준하게 투자해라. 이런 분할 적립식 투자는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여러분 모두 아시죠? 원래 뻔한 이야기가 진리라는 거. 투자가 운이라면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기업의 가치와 미래 성장성을 믿고 장기 투자로 오랜 기간 보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격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고 말하는 펀드 매니저나 줄 때 먹어야 한다면서 계속 오른 종목을 팔고 새로운 종목으로 이동하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의 투자 수익률이 운이라면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이 얘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심리학자 사상 최초로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천재이자 고전 경제학의 프레임을 완전히 뒤엎은 행동 경제학의 창시자인 데니얼 카너만이 그의 역작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데니얼 카너만이 위대한 이유는 심리학과 경제학의 경계를 허물고 인간의 비합리성과 그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서 경제 주체들의 민낯과 이면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점인데요. 그 예로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레이딩의 수익률이 순전히 운이라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완전히 위배되는 이야기를 연구 결과로 설명하고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저서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주식 선별에서 능력 착각이라는 주제를 갖고 아주 재미있는 사례를 설명해주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영상을 통해 구독자님들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데니얼 카너먼은 먼저 우리에게 투자와 관련한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누군가 자산을 팔면 그건 누가 사는 걸까? 왜 누구는 팔고 또 다른 누군가는 사는 걸까? 자산을 판 사람은 자신에게서 그 자산을 산 사람은 모르고 자기만 아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마 자산을 판 사람은 현재 가격이 높아서 곧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걸 산 사람은 현재 가격이 너무 낮아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겠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참 단순해 보이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왜 매수하는 사람들이나 매도하는 사람들 모두 현재 가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시장보다 가격을 더 잘 안다고 믿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들어가다 보면 결론도 안 나고 머리도 아프니까 그냥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야, 그냥 따지지 말고 수급 붙으면 사는 거야. 다 이유가 있으니까 오르겠지. 사람들이 오를 거라고 믿으면 그 순간 가는 거야. 우린 그런 모멘텀 붙은 놈들만 찾는 거야. 그런 거 매수했는데 올라가면 적당히 먹고 팔면 돼. 그렇게 계속 줄 때 먹으면서 불려나가는 게 투자지.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 보이는 이런 접근,
마치 그 흐름만 잘 타면 계속 돈을 불려나가면서 금방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은 그 느낌에 혹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자신이 이런 트레이딩을 통해서 계속 높은 확률로 시장을 예측해서 매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대전제가 있어야만 이 모든 얘기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데니얼 카너만은 그의 제자인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의 테리 오딘 교수가 7년에 걸쳐서 증권사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16만 3천 건에 가까운 거래 내역을 낱낱이 분석해본 결과를 언급합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샀다 팔았다 했던 주식들의 거래 이후 1년간의 수익을 쭉 비교해 봤더니 평균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판 주식이 팔고 새로 산 주식보다 수익이 연간 3.2%나 높았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팔사팔 하지 말고 그냥 들고 있었으면 연간 수익률이 3.2%나 높았을 거라는 얘기죠.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건 개인들이 투자를 잘 못해서 그런 거고 펀드 매니저 같은 전문가들은 다를 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데니얼 카너먼은 펀드 매니저들도 개인 투자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하면서 심리학 영역에서 50년 이상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증거들로 볼 때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의 주식 선별은 주사위 굴리기에 가깝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미국 펀드들의 실적을 쭉 보면 전년 대비 당해의 투자 성적과 관련된 상관관계가 제로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온다는 걸 언급하는데요. 이건 그냥 쉽게 말해서 연속성을 갖고 계속 좋은 성적을 내는 펀드가 거의 없다는 의미고 작년에 성적이 좋았던 펀드 매니저가 다음 해에도 성적이 좋을 확률은 현저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에 특정 펀드의 실적이 좋았다면 그건 실력이라기보단 주사위 굴리기처럼 주로 운빨이라는 뜻이라고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천재 심리학자가 한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려면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나 개인 투자자들이 작년에 남들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면 올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성적이 나와야 할 텐데 작년도 올해도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했는데 수익률의 연속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성과가 좋았던 해나 안 좋았던 해나 모두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확률에 의해서 복불복으로 나타난 결과, 즉 운빨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데니얼 카너먼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연구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동의한 사실은 주식을 선별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대개는 자기도 모르게 운에 좌우되는 게임을 한다는 것이다.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자신은 타당한 예측을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대단히 효율적인 시장에서 경험 많은 사람들의 예측이 눈 감고 찍는 것보다 더 정확할 것도 없다. 여러분, 데니얼 카너먼 얘기를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빠따로 뼈를 세게 때리죠? 그런데도 투자업계 종사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성적이 잘 나온 해가 있으면 자신이 매매를 잘해서 그런 성적이 나왔다고 착각하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투자 성적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제가 피터 린치, 하워드 막스, 워렌 버핏 같은 투자의 현인들이 언급하셨던 시장을 2번 연속 맞추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했던 말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고 그 예측이 맞아서 좋은 투자 성적을 얻고 나면 마치 자신이 메시나 마이클 조던, 타이거 우즈가 된 것처럼 시장을 만만하게 보고 자신감에 넘치지만 그렇게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고 보면 자신 역시 대부분의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매매 횟수가 반복되고 예측 플레이가 많아질수록 그 승률은 평균으로 수렴하고 그동안의 거래 수수료와 멘탈이 꼬여서 실수했던 손실폭까지 모두 정산하고 나면 결국 마이너스까지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대부분은 부정한다는 게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에서 매매, 즉 트레이딩은 횟수가 반복될수록 평균으로 회귀합니다. 특히 가격을 매매의 기준으로 두고서 진행되는 모든 플레이는 자신이 시장보다 똑똑하다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진행되는 착각이라서 절대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한 해 좋았으면 다음에 안 좋고 이번에 방향 맞췄으면 다음엔 틀리고 그렇게 복불복 게임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천재 심리학자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또 무시하겠죠. 그렇게 현인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계속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나서 매매 데이터가 쌓여서 결국 수익률이 평균으로 회귀하게 됐을 때 그래서 큰 소득 없이 시간만 지나갔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제서야 제가 이 영상에서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게 되실 텐데요. 그럼 너무 늦지 않을까요?
장기 투자자들은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예측할 수 없는 경기 변동과 단기적인 자산 가격의 움직임, 금리 방향 등에 대한 불필요한 관심을 싹 끄고 최대한 매매 횟수를 줄이고 자신이 공부하고 발견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복불복 운빨이 왔다 갔다 요동치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 같은 포지션을 유지함으로써 모든 리스크가 시간에 녹아 수익으로 치환된 미래의 시점에 그 과실을 취하는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무식해서 안 팔고 계속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파는 거고요. 팔고 나면 오를까봐 겁나서 안 파는 게 아니라 계속 매집해 나가면서 자산의 규모를 불리는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에 안 파는 거라는 걸 단기 투자자들은 모른다는 거죠. 자신이 시장을 예측할 수 있을 거란 얄팍한 생각으로 몇 번 시장 맞추고 흥분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매 횟수가 반복될수록 뭔가 점점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간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끊임없이 밀려올 거라는 걸 지금 보시는 이 짤로,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짤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올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현명한 장기 투자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 나름 투자 좀 한다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익절은 언제나 옳다. 줄 때 먹어. 나중에 울지 말고. 개나 소나 장기 투자 말하다가 처물리지 말고. 저는 진심으로 이런 멘트를 날리시는 분들이 2030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고 싶습니다. 정말 나중에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듣고 싶어요. 물론 이분들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익절했으니까 투자로 돈도 벌었다는 거고 모든 자산이 장기적으로 오르는 건 아니니까 똥을 장독대 안에 넣어놓고 숙성시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자산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라면 그걸 아는데도 익절은 언제나 옳다며 매매를 한다고요? 줄 때 먹고 나오라고요? 그렇게 그 자산에 아무런 믿음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가격과 구간을 기계적이고 감각적으로 쫓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대부분 트레이더겠죠. 그들은 그게 일이고 그게 본인의 스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철저히 해야겠죠. 왜냐? 그들은 그 자산에 아무런 감정이 없거든요. 그냥 트레이딩의 대상일 뿐입니다. 장기적 우상향이니 미래 가치니 내러티브니 다 관심 없고 오로지 타이밍과 칼 같은 매매로 리스크를 타이밍에 덜어내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분들은 이런 전문 트레이더 분들이 아닙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도 어설프게 호재에 있다니까 어슬렁거리다가 장기 투자 한번 해볼까 했다가 고점인 것 같은데 일단 익절해야겠다고 했다가 빠지니까 좋아라, 다시 오르니까 일단 부정, 그러다가 더 오르면 패닉, 그러다가 놓치고 저주를 퍼붓는 유형의 사람이 절대 되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적어도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이라면 말이죠. 제가 첫 부동산을 매수했었던 2017년에도 이미 부동산 시장은 크게 들썩거리고 있던 시절이라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당연히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파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 채를 가지고 있던 다주택자야 그거 팔고 또 다른 매물 투자하는 거니까 상관없고, 갈아타게 하려는 분들도 상급지로 이동하거나 똘똘한 한 채로 합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그 당시 매도하고 전세로 가서 타이밍 기다리다가 내리면 다시 사겠다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부의 규제책이 계속 나오면서 구간만 보면 가격이 조정되거나 하락하는 순간들이 당연히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은 매도한 사람이 자신의 판단이 맞았다면서 얼마나 좋아라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도 보듯이 그 이후 서울 부동산 가격은 미친 듯이 올라갔죠. 이런 장기적 우상향 자산에 대항해서 자신이 모든 걸 예측하며 놀라운 고개를 펼치면서 하락 구간은 계속 피하고 상승 구간은 다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017년에 서울 부동산을 판 건 익절이니까 오른 거라고요? 익절은 언제든 옳다면서요. 이건 아니죠. 부동산에서 익절이 오른 경우는 무조건 상급지로 이동하는 경우지 현금 확보를 위한 용도가 아니죠. 왜냐면 부동산은 대출을 끼고 사는 자산이고 변동성은 작지만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한 번 오르면 호가가 몇 천씩 움직이는데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걸고 그런 도박을 왜 해야겠습니까? 자신의 베이스 캠프를 걸고 익절을 논하며 절대 도박을 하지 마세요. 그럼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금융자산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부동산은 거래 비용도 많고 덩치도 크고 필수제니까 사팔사팔 안 한다는 게 맞다는데 오케이. 그런데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나눠서 팔 수도 있고 거래 비용도 안 비싸고 쉽게 포지션도 변경할 수 있는데 왜 안 팔아? 어설프게 장기 투자 뽕에 취해서 들고 있다가 50% 70% 폭락하는 걸 그냥 맞는다고? 그게 투자냐? 방관이지. 이런 얘기를 매번 듣고 있는데 참 지겹고 안타깝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장기적 우상향 자산을 발견했다면, 일단 장기 투자하면 큰 자산이 될 거라는 건 스스로 판단해서 동의했다면
그 다음 액션은 부동산처럼 한 방에 왕창 당하거나 아니면 적립식 매수로 계속 조금씩 지속적으로 담는 거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융투자를 할 땐 나눠서 살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매집하는 경우가 많지 목표 수량을 한 방에 다 담는 경우는 적죠. 그럼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해서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자산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더 싸게 자신의 목표 수량을 채울 수 있으니까 매입 원가를 줄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추매하고 더 내리면 더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 자신의 목표 수량이 채워질 때까지. 그리고 이 목표 수량은 상당히 큰 규모로 잡고 장기적으로 매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래에 억대 이상의 자산을 형성한다는 개념이지 차익을 챙기겠다는 생각이 아닌 거죠. 이 관점은 부동산이냐 금융자산이냐 변동성이 크냐 작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런 기준으로 결정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테슬라 차트를 보세요. 이렇게 장기간 상승하는 우상향 그래프의 중간중간에 지금은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콩알 같은 구간을 먹겠다고 이렇게 우상향으로 솟구쳐 오르는 자산에서 뛰어내리면서 익절은 언제나 옳다고요? 이 구간에서 팔면서 익절은 언제나 옳다고요? 진짜로? 이 구간에서 팔고도 익절은 언제나 옳다고요? 그럼 비트코인 차트를 볼까요? 이건 테슬라보다 더 매운맛입니다. 이 구간에서 팔고도 꺽 하면서 까불면서 익절은 언제나 옳다고 소리친 사람이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세요. 이 구간에서도 익절은 진짜 언제나 옳다고요? 저때 배부르게 먹었다는 그 사람이 먹은 건 도대체 지금 와서 보면 무슨 의미고 그 이후에 나머지를 다 놓쳤다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투자의 세계에서 하락을 예측하고 매도한 투자자가 잃은 돈, 즉 팔아버린 그 이후 상승분에 대한 기회비용이 실제로 그냥 들고 있다 하락 자체로 사라졌던 돈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우린 무조건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익절이라면서 바로바로 눈앞의 고점 구간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던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이분들은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초반에 호기롭게 크게 들어갔다가 계속되는 하락 구간을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추매도 거의 안 하고 지칠 대로 지쳤다가 본전 넘어 수익 구간으로 오니까 다시 하락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바로 판분이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비중의 금액을 한 방에 왕창 담아서 타이밍을 노렸던 분일 겁니다. 물론 그 자산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한 방에 담았겠죠. 그런데 마침 본인의 예상처럼 그 종목이 갑자기 급등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심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원래 큰 노력 없이 빠르게 얻은 돈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자마자 올라와 버리니까 일단 챙기고 보자, 딱 이 생각. 또 밑에서 사면 되지 뭐, 이 생각에 지금의 그 매수 시점과 기회가 본인에게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모르고 바로 팔아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요동치는 구간은 매수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20% 구간이라고요. 맨날 이 구간에서 우리 인류가 먼 옛날 수렵 채집 시기 때부터 하던 행동이 인간 DNA에 담겨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먹을 수 있을 때 먹는다라는 그 본능에 이끌려서 맨날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20% 구간 근처에서 아니면 겨우겨우 참고 넘겨서 50% 전후의 구간에서 대단하다면서 익절해버리면 당장 그 순간은 자신이 투자 천재고 너무너무 투자가 쉬워 보이고 안 팔고 들고 있는 사람들이 한심해 보이겠지만 좀만 시간이 더 지나고 자신의 플레이 횟수가 점점 늘어가면서 확률이 평균으로 수렴할 때쯤 그때 가서 알게 됩니다. 구조적 접근이 아닌 확률적 접근은 결국 시장 평균에 회귀하고 인간 본성에 이끌린 행동의 반복은 결국 철저하게 시장의 응징으로 끝난다는 걸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무식해 보이지만 계속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내며 장기 투자를 진행했던 사람들은 어느덧 수익률이 세 자릿수가 되고 큰 하락이 와도 세 자릿수 수익률을 유지하게 되면서 진정한 보유자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장의 잔파도와 잡음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소중한 자산을 수렵 채집인의 마인드로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모르니 발견했을 때 최대한 많이 먹자로 그때그때 위대한 포트폴리오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놀라운 세 자릿수 수익률로 다가가는 부의 사다리를 스스로 걷어차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렵게 좋은 자산 발견하고 구조적으로 기간과 자산과 통화의 분산까지 고려해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장기 투자자분들이라면 지금처럼 대폭락장이 지나고 이제 겨우 봄 초입에 들어선 상황에 어느 날 그래프를 아무리 땡겨봐도 감흥조차 없을 구간을 먹겠다며 소중한 자산을 담보로 도박을 하지 마시라고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께는 더더욱 강조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투자의 모든 리스크는 시간으로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차트 분석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차트 안에 답이 있는 거야. 차트 분석만 잘하면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살 수 있는데 뭐 그게 어렵다고 안 하냐? 암튼 게으른 놈들이 차트 공부도 안 해요. 그러면서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지. 게으른 녀석들. 가만히 놔두면 돈이 벌리냐? 그런데 여러분,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는 건 가능할까요? 설령 몇 번 예측대로 됐다면 다음번에도 또 맞출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방식이 지속 가능할까요? 만약 이게 가능했다면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은 왜 계속 남의 돈만 운영하고 있고 환율을 예측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왜 계속 직장에 나와서 예측만 하고 있습니까?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인데 이미 졸업하고 휴양지에서 쉬면서 트레이딩만 해도 먹고 살 만큼의 큰 돈을 벌었어야 했을 텐데 왜 계속 회사에 나오고 다른 사람의 돈을 운영하면서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냐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측하기가 어렵다. 한 번은 맞출 수 있지만 한 번 맞췄다고 다음번에 또 맞춘다는 보장이 없다. 예측 매매가 잦아지면 확률은 평균에 회귀하고 수익률은 현저히 낮아진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실제로 도박에서 하우스가 플레이어보다 유리한 이유는 도박의 중독성 때문에 도박의 중독성이 플레이어의 플레이 횟수를 늘리고 그런 배팅의 성공 확률이 평균으로 회귀하면서 결국 투자금이 많은 하우스가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주식이나 코인을 사팔사팔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시장을 얕보면서 잘 될수록 플레이 횟수를 늘리죠. 그게 더 빨리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언젠가 휴먼 에러가 생기고 멘탈이 무너지는 과정이 생기면서 9번 중에 10번을 이기고 마지막 한 번에서 대부분을 잃게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여의도에서도 오랜 기간 살아남아 부를 일군 사람들 중에서는 주식으로 번 돈을 땅에 묻어놨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주식으로 트레이딩만 집중하다가 결국 큰 손실을 내거나 무너진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해칭해줬던 자산이 없기 때문에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얕잡아보고 자신의 트레이딩 능력을 과신하는 이 단기 투자자들이 말하는 차트에 대한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차트는 복잡해 보여도 단순합니다. 그냥 과거 어떤 자산의 가격 움직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자산이 1년 전에는 어땠고 6개월 전에는 어땠고 어제는 하루 종일 어떤 움직임을 보였고 지금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기록이죠. 즉 과거의 움직임을 기록한 그림자이지 그 자산이라는 실체 자체가 아닙니다. 즉 우리가 움직이는 모습이 빛에 의해서 그림자로 만들어지는데 대충 그 그림자를 보면 그게 어떤 물체고 지금 뭘 하고 있고 과거에 이런 그림자의 형태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다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유추하는 것뿐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앞으로의 움직임은 실체만이 알 뿐이고 실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그림자는 따라갈 뿐입니다. 그런데도 차트 분석을 신봉하는 많은 단기 투자자들은 투자에서 고점과 저점을 차트라는 그림자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림자 속에 모든 답이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림자 놀이에서도 보듯이 그림자는 언제나 우리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 눈으로 봤을 땐 너무나도 명확하게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는 이 형상이겠거니 하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트릭인 경우가 많죠. 그만큼 우리는 그림자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림자가 늘 정직하게 표현되는 건 아니니까요. 좀만 손을 겹치고 조작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면서 우리의 눈과 감각을 속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끝까지 그 그림자를 보면서 철석같이 믿고 본인이 생각하는 게 맞다고 우기게 되는 거죠. 투자의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렇게 단순한 그림자는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우리 눈을 속이는 트릭이 단순한 구조를 위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필 그 순간 많은 돈이 투자되어 있었다면 그 트릭에 걸려 자신의 자산이 급격히 쪼그라드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투자의 현인들께서는 시장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자신의 예측이 몇 번 맞았다고, 차트를 보면 답이 나와 있다고, 너무 뻔한데 이렇게 쉬운데 왜 안 하냐며 이런 식으로 돈 벌면 금방 부자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당신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기 투자를 얘기하는 제가 우기는 건지 이런 차트 분석을 신봉하는 단기 투자자들이 우기는 건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드리는 이 얘기를 정확하게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실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서 장기 투자로 끌고 가는 것은 엄청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 먹을 수 있을 때 먹는다라는 게 훨씬 더 인간, 동물의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본능에 역행하는 행동이거든요. 미래를 위해 현재의 욕구를 자제해야 되는 극한의 멘탈 케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참고 땅에 씨앗을 심어 수렵 채집 생활을 멈추고 농경 사회로 가야 되는 거니까요.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며 당장 먹지 말고 미래를 위한 씨앗을 땅에 묻으라는 이 얘기를 마치 익절이라는 당연한 걸 하지 말아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억지라고 말하면서 장기 투자하다가 물린 사람이 후회하면서 징얼대는 이야기 정도로 폄하하는 건 자긴 그냥 쉽게 동물적 본능대로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행동이라고 밖엔 전 안 보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동굴 속 죄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굴에 갇혀 묶여 지내는 죄수들이 있다. 딱하게도 이들은 포박했기 때문에 동굴의 한쪽 벽만 볼 수 있다. 죄수들의 뒤에는 모닥불이 있고 이들과 모닥불 사이에는 동물들이나 물건 형상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죄수들은 이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와 소리를 보고 들을 수는 있어도 평생 그것만 봐왔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죄수 한 사람이 풀려나게 되고 그는 동굴을 나와 실제 세상을 보게 된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착각 속에 살아왔다는 걸 깨닫고 동굴에 있는 죄수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돌아온다. 그러나 이 사실을 들은 다른 죄수들은 믿기 어려워하고 오히려 그를 해치려 한다. 자, 여러분, 이 플라톤의 동굴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실체가 아닌 그림자만 보면서 그게 전부이며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상식과 본능에 역행하는 이야기에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동굴의 한쪽 벽면만 바라보게 묶여서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차트라는 그림자만 보면서 투자가 쉽다고 생각하는 것,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펌핑하기 위해서 만든 코인과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주식을 띄우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이야기와 궤변 같은 그 논리들을 들으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아니고 장기적 우하향 구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원시인 마인드의 본능에서 벗어나서 시간 선호를 낮추고 먼 미래를 바라보며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이러한 얘기들을 모두 부정하고 귀를 닫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은 없고 무엇이든 대중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조급해진 마음을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한방 역전이 아니라 수익을 차분하게 누적시키면서 복리의 마법을 믿고 장기적 우상향 구조와 시간의 힘으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단순한 방식이며 결정적으로 우리와 같은 일반인이 자신의 라이프와 함께 병행하면서 오랫동안 진행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투자 방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